평생 단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아니, 무서웠다는 말이 더 맞겠어요. 그 단단하고 야무진 분 앞에서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어떤 눈빛으로 저를 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손에 작은 막대기 하나를 들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 타일 바닥에 두 줄이 선명하게 떠오른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두 줄, 분명히 두 줄이었습니다. 5년이었어요.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아니 많을 때는 두 번씩 이 화장실에 들어와 같은 막대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매번 한 줄이었어요. 한 줄. 딱 한 줄만 나타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줄이에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펑펑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남편 준혁이한테 전화해야지 생각했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전화에서야 겨우 연결됐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딘가 숨을 헐떡이는 것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말하고 나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우셨어요. 조용히 하지만 깊이 우셨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잘했어. 잘했어. 우리 수진아. 그 말 한마디가 5년의 시간을 한꺼번에 녹여버렸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5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9년 봄이었어요. 저는 그해 4월 박준혁과 결혼했습니다. 늦은 결혼이었어요. 30이 되어서야 했으니까요. 주변에서 모두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지만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복순 여사를 처음 뵈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하얀 저고리에 단정한 머리. 키는 작지만 눈빛이 강하셨어요. 첫인상은 무서웠습니다. 말씀이 없고 표정이 없으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딱 3가지를 물으셨어요. 건강하냐? 부모님은 뭘 하시냐? 우리 준혁이가 마음에 드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건강합니다. 부모님은 전주에서 조그만 식당 하세요. 그리고 준혁 씨는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더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신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무표정한 분이요? 어떻게 알아요? 원래 마음에 안 들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셔. 오늘은 된장찌개 2그릇 드셨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2그릇을 드셨던 거였구나. 결혼식 날 어머니가 저를 처음으로 끌어안으셨어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짧은 포옹이었어요. 하지만 제 귓가에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수진아, 우리 집에 잘 왔어.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괜찮겠다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를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6달이 지났어요.
신혼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임신이 안 됐거든요. 처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결혼했는데 뭐가 급하겠어요. 그런데 6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 슬슬 마음이 쓰였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기본 검사를 받아봤어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난소 기능이 좀 약한 편이에요. 난포수도 적고 자연 임신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가요?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시험관 시술을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창문이 차가웠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했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불임이라고요? 그 단단한 시어머니가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서늘했어요. 준혁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한참 침묵하다가 제 손을 잡았어요. 시술 시작하자. 요즘은 기술이 좋아졌다던데. 잘 될 거야. 담담한 얼굴이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 힘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준혁이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는지는 저도 몰라요. 준혁이가 저 없을 때 따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술 시작하면 힘들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 나한테 내색 안 해도 돼. 근데 밥은 잘 먹어야 해. 알겠지? 그뿐이었어요. 위로도 아니고 다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 잘 먹으라고요.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어머니가 혼내실 줄 알았거든요. 당신 아들한테 왜 그런 며느리를 데려왔냐고요. 근데 그냥 밥 잘 먹으라고 하시니까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시술은 쉽지 않았어요. 시험관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배에 놓는 주사예요. 처음에는 준혁이가 놔줬는데 준혁이 손이 너무 떨려서 제가 직접 놓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배에 주사 바늘을 찌르면서 저는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난자 채취할 때는 특히 힘들었어요. 배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걸을 때마다 묵직했어요. 출근을 해야 하는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숨어 숨죽이고 울었습니다. 직장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임 시술을 받는다고 하면 어떤 눈빛으로 볼지 알기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 시술이 실패했습니다. 착상이 안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음을 기약하자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서 혼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10월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전화가 여러 통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부엌에서 어머니가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어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미역국 끓였어. 앉아. 저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국그릇을 들고 식탁에 오셨습니다. 그제야 제 얼굴을 보셨어요. 많이 힘들었구나.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5년의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어머니 얘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시술 날이면 어떻게 아셨는지 항상
미역국이나 따뜻한 죽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으셨어요. 그냥 밥 잘 챙겨주시고 제가 힘든 내색을 하면 못 본 척 해주셨어요. 어떨 때는 그게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이 위로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어머니식 배려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술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도 실패했어요. 그 사이 결혼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슬슬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쪽 친척들이었습니다. 추석 때 모인 자리에서 작은아버지가 취기를 빌려 말씀하셨어요. 복순아, 준혁이 애는 언제 생기냐? 벌써 2년이 됐는데.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형님,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아니, 내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요즘 젊은 것들이 왜 그리 약하냐고. 옛날엔. 형님.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짧은 두 글자에 무서운 게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세요. 더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좌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볼이 화끈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상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저는 돌아봤어요. 신경 쓰지 마. 사람들 말은 다 헛소리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수건으로 얼굴을 눌렀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 말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였어요. 시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몸이 망가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호르몬제를 오래 써서인지 살이 찌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졌어요.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울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화가 났습니다. 준혁이도 힘들었겠지요. 저는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제 힘든 것만 보였어요. 준혁이의 힘든 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진아, 잠깐 얘기할까? 저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피곤했습니다. 응, 말해. 우리 입양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뗐어요. 입양? 응. 꼭 우리 몸으로 낳아야만 아이가 아니잖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준혁이가 포기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 대해, 우리에 대해. 아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거 알아요. 준혁이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지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포기의 말처럼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겠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병원 말고 다른 곳도 가봤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젓가락을 들고 어머니를 봤어요. 다른 곳이요? 어머니가 밥 공기를 들며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절 같은데 아니면 성당이나. 저는 잠깐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표정은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그냥 밥 드시는 것처럼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저 종교가 없어서요. 종교가 없어도 가도 돼. 믿는 건 마음이지 종교가 아니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는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절이라니.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기도한다고 아이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던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4년째가 됐습니다. 시술 횟수가 어느새 5번을 넘어섰어요. 건강보험이 되는 횟수가 소진됐고 비용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모아두었던 돈이 조금씩 줄어갔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시술을 받는 게 한계에 달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반차를 쓰고 병원에 가는 날이 계속되니 팀장이 눈치를 줬습니다. 이수진 씨, 요즘 자리를 자주 비우네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아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오는 길이 무거웠어요. 지하철 안에서 서 있는데 옆에 임신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부른 임신부였어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옆에서 사탕을 드리고 임신부가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 창문에 반사된 제 얼굴을 보며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준혁이한테서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 것 같은데 너 뭐 하는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아침 일찍 나가시던데 어딜 가시는지 물어봤어? 걱정되면 직접 여쭤봐. 준혁이가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대요. 운동하러 가. 걱정 마. 근데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운동을 싫어하셨거든요. 걷는 것도 싫어하신다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새벽에 운동을 가신다고요? 어느 날은 어머니 외투에서 향 냄새가 났어요. 절향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냄새를 맡고 지나쳤어요. 또 어느 날은 어머니 방에서 나오다가 어머니가 뭔가를 서랍에 급히 넣으시는 걸 봤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서랍을 닫으셨습니다. 왠지 제게 감추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혁이 작은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다른 용건으로 오신 거였는데 가시면서 제게 슬쩍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복순이가 요즘 어딜 다니는지 알아요? 절에 다닌다더라고. 새벽마다 간대. 저는 그게 걸렸어요. 절. 어머니가 새벽마다 절에 다니신다고요? 왜 우리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혼자 가셨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빌러 가신 건 아닐까? 아들이 불임인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고 아들 다시 장가 보내달라고 비시는 건 아닐까? 나쁜 마음이죠. 어머니한테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하지만 불임으로 5년 가까이 고통받으면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 나를 보는 것 같고 다들 내 탓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어머니에게 여쭤보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 상상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 의심이 가슴 한구석에 박혀서 몇 달을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5년째가 됐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어요. 더 이상 시술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혼자 벌게 됐어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있으니 어머니와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색했어요. 저는 주로 방에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 계셨어요. 가끔 부엌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전화하시나 했는데 전화기를 들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시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입술을 움직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를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어머니는 어느 날 오후에 나가셨어요.
저는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어머니가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예전에 그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따라 날씨도 흐리고 몸도 안 좋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신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외투를 걸쳤어요.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나쁜 짓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 의심을 더 이상 품고 있을 수 없었어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버스를 타셨어요. 저는 두 정거장 뒤에 탔습니다. 모자를 눌러 썼어요. 버스를 타고 20분쯤 갔어요. 어머니가 내리시는 곳에 저도 내렸습니다. 뒤를 따라가니 골목으로 접어드셨어요.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 끝에 아담한 절이 있었어요. 오래된 절이었습니다. 현판에 한자로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담장에 이끼가 끼어 있었고 은행나무 한 그루가 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노란 잎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절 앞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담장 밖에 서 있었어요. 들어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어요. 은행잎 몇 장이 제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담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당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향 냄새가 가득했어요. 희뿌연 향 연기가 법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법당 안에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계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절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절을 하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천천히 정성스럽게요. 그리고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지만 절 안이 고요해서 모든 말이 들렸습니다. 부처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수진이 좀 도와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우리 준혁이 곁에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저는 옆에서 봐주는 것밖에 못해요. 뭘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셨어요. 저는 입을 두 손으로 막았어요. 저한테 벌을 주세요. 수진이한테 주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 아이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저런 며느리를 얻어서 제가 복을 받은 건데 어머니 어깨가 흔들렸어요. 제가 젊을 때 잘못한 게 많지요. 저 때문에 우리 수진이가 고통받는 거라면 저한테 다 주세요. 수진이 아이 같게 해주세요. 그것만 들어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다리가 풀렸습니다. 법당 입구 기둥에 기대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물었어요. 하지만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셨어요. 부처님, 저도 알아요. 제가 예전에 수진이 잘못 들어왔다고 불평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수진이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그때 그 말 취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시술 초기에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푸념하신 적이 있었대요. 그게 마음에 걸리셔서 지금까지 그걸 빌고 계셨던 거였어요. 수진이가 힘든 거 보면 내가 그때 잘못 말한 게 죄가 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수진이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못 참았어요. 어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법당 입구에 서 있는 저를 보시고 잠깐 멈추셨습니다. 어머니 눈이 빨갰어요. 온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단단하고 야무진 분이 아무도 없는 절에서 혼자 이렇게 우셨구나. 저는 달려갔어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왜 저한테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오셔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수진아, 내가 여기 왜 왔어? 어머니 따라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한참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처음 결혼식 때 포옹하셨던 것처럼 짧게 끌어안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향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 체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아이를 달래듯이요. 우리는 그 법당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둘 다 울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나중에 법당에서 나와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았어요. 스님이 차를 내와주셨습니다. 조용한 스님이었어요. 어머니를 오랫동안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여기 3년 됐어. 저는 놀랐어요. 3년이요? 응. 내가 두 번째 시술 실패했을 때부터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기 와서 빌면 될 것 같았어.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래. 근데 너한테 말을 못했어. 기도한다고 뭐가 해결되냐고 핀잔 들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나도 확신이 없었어. 이래서 뭐가 되겠냐고 스스로도 생각했으니까. 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근데 수진아, 나도 그랬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요? 응. 나도 결혼하고 아이가 안 생겼어. 7년이야.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7년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혁이 아버지 집안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그 시절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매일 들었어. 가문의 씨를 끊는다고. 내가 무슨 여자냐고. 준혁이 아버지한테 재혼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어. 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그런 말 다 막아줬어. 나 버리지 않았어. 근데 나는 너무 힘들었어, 수진아. 매일 울었어. 거울을 못 봤어.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 같아서.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 병원 얘기 들었을 때 그냥 밥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나도 그 시절에 누가 뭐라 해줘도 다 공허했거든. 밥이라도 잘 먹어야 몸이 버티니까.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났어. 저는 눈물이 다시 났어요. 그리고 수진아, 나 사실은 처음에 내가 미울 때도 있었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굳었어요. 준혁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 왜 하필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너한테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됐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이더라고.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생각을 못한 거야. 미안해, 수진아.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 오해했어요. 어머니가 몰래 외출하실 때 혹시 저 내보내달라고 비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 네. 죄송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런 며느리 없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밥도 잘하고 집도 깨끗하게 하고 준혁이도 잘 챙기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비를 해. 어머니가 제 눈을 들여다보셨어요. 나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해. 그것뿐이야. 그 말이 5년 동안 바랐던 말이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냥 행복하면 된다고. 그 말을 어머니에게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스님이 내려주신 차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절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그 절에 함께 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종교가 없는 제가 절에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기도하는데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간절하면 돼.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어머니 옆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그것도 기도였는지 몰라요.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가 제 어깨에 기대셨어요.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저녁 노을이 들었습니다. 오렌지빛이 버스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준혁이는 우리가 함께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 오면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고 어머니와 제가 부엌에서 얘기 나누는 걸 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어보시며 물으셨어요. 어머니, 저 뭐든 다 좋아요. 그러면 수진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거라면 뭐든 맛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이 휘어지는 웃음이요. 저도 웃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2024년 봄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서 있던 그날이요. 2줄. 저는 바들바들 떨면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준혁이한테 전화할 생각이었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어머니 번호를 눌렀어요. 3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도 어머니는 그 절에 계셨어요. 아침 일찍 절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깊이 우셨어요. 수진아, 수진아, 잘했어. 잘했어, 우리 수진아.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도 저와 함께 우셨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한 줄을 보고 울었던 날들이요. 주삿바늘을 맞으며 배가 퉁퉁 부어올랐던 날들이요. 회사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던 날들이요. 지하철에서 임신부를 보며 눈을 돌렸던 날들이요. 그 모든 날들이 지금 이 2줄 안에 녹아 있었어요. 한참 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절이야. 부처님한테 감사 인사드리고 얼른 갈게. 저는 웃음이 났어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갈까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같이 와. 저는 대충 세수하고 코트를 걸쳤어요. 그절 가는 버스 노선은 이제 외워두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버스 창문에 손을 갖다 대보니 따뜻했어요. 유리창이 따뜻했습니다. 그 차가웠던 지하철 창문이 생각났어요. 겨울에 이마를 대고 혼자 울었던 그 창문이요. 이제는 따뜻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가는데 절 앞 은행나무에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 조그만 잎들이 돋아났어요. 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절 마당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자마자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향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은행나무 새순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어머니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어머니 품에서 다 쏟아졌어요. 어머니도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아이를 달래듯이요. 아기를 달래듯이요. 우리는 법당에 들어갔어요. 나란히 앉아 절을 했습니다. 향 연기가 올라갔어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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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당에서 나와 마당 평상에 앉았어요. 스님이 또 차를 내와주셨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사실 오늘 특별한 날인 거 알았어.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떻게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왔을 때 마당에 꽃이 피어 있었어. 겨우내 꽃 한 송이도 없던 마당인데 스님도 신기하다 하셨어. 저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담장 옆에 작은 꽃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어요. 봄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했어.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수진이 전화가 왔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또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울어. 임신하면 많이 울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우셨잖아요. 나는 나이 많이 먹어서 괜찮아.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소리내어 함께 웃었습니다. 봄 햇살이 법당 지붕을 넘어 마당 가득 쏟아졌어요.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보셨습니다. 은행나무 새순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그날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오니 준혁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머니, 수진아, 둘이 왜 그래요? 눈이 다 부어가지고. 저와 어머니가 서로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어요. 준혁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임신했어. 준혁이가 멈췄어요. 신발도 벗다 말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짜? 응, 진짜야. 준혁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곁에 오셨어요. 우리 세 사람이 좁은 현관에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셋 다 울었어요.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5년이었습니다. 그 5년이 드디어 봄이 됐어요. 다음 날 어머니가 이른 아침 부엌에 서 계셨어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뭐 하세요? 어머니가 냄비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역국. 오늘은 내가 끓여줘야지. 저는 식탁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어머니,
임신한 날 바로 미역국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기가 들어온 날은 기념해야지. 내가 준혁이 생겼을 때도 미역국 끓여 먹었어. 저는 어머니 뒷모습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진 뒷모습이었어요. 등이 조금 굽으셨어요. 그래도 두 손은 여전히 야무지게 냄비를 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5년을 기다려 오셨구나. 아니, 어머니는 7년을 기다리셨다고 하셨어요. 저보다 더 오래, 더 외롭게. 저는 가만히 어머니 곁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옆에 서서 냄비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어도 돼요? 어머니가 국자를 제게 건네셨어요. 그래, 저어봐. 살살. 저는 국자를 받아 천천히 미역국을 저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부엌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네. 고마워. 짧은 두 글자였어요. 내 곁에 있어줘서.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냄비를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제가요? 저야말로요, 어머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서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때 준혁이가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나왔어요. 어머니, 수진아. 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준혁이가 우리 둘을 봤어요.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어머니와 며느리를요. 둘이 사이좋게 뭐 하는 거야? 어머니가 돌아보셨어요. 밥 먹어. 세수하고 와. 준혁이가 피식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보셨어요. 우리는 소리 없이 웃었어요. 이 봄이 한참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에 오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그 서랍. 예전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닫으셨던 그 서랍이었어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작은 봉투였습니다. 낡고 낡은 오래된 봉투였어요. 수진아, 이거 주려고 했는데.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뭐예요?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편지지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어머니 손으로 쓰신 것 같은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수진아에게. 저는 글씨를 읽어 내려갔어요. 수진아, 엄마가 편지 쓰는 게 서툴러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냥 하고 싶은 말만 쓸게. 처음에 내가 왔을 때 엄마가 차갑게 굴었지. 미안해. 사실은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야. 시술 받으면서 힘들었을 텐데 엄마가 더 못해줘서 미안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밥만 챙겨줬어. 부족했겠지. 엄마도 그 시간이 있었어. 아무도 모르는 시간. 수진이가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근데 수진아, 넌 잘 해냈어. 정말로. 엄마가 자랑스러워.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손이 떨렸어요. 자랑스러워. 어머니가 저를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엔 어머니 앞에서 울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등을 다독이셨어요. 그 편지는 언제 쓰신 걸까요? 어쩌면 꽤 오래전에 쓰셨는지도 몰라요. 서랍에 넣어두고 타이밍을 기다리셨겠지요. 이 봄에 주시려고요. 그 봄 저는 건강하게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매일 영양식을 챙겨주셨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여주셨어요. 제가 힘들다 하면 등을 문질러 주셨습니다. 준혁이도 곁에 있었어요. 말은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매일 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절에 계속 다니셨어요. 이번엔 감사 기도를 드리러요. 저도 가끔 함께 갔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만 되풀이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진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저 방에 오셔서 옆에 앉으셨습니다. 배를 이미 많이 불렸을 때였어요. 수진아, 자냐?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가 잠깐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젊을 때 아이를 하나 보낸 적이 있어. 저는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준혁이 있기 전에 간신히 가진 아이를. 그 시절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마음에 남아 있었어. 오래도록. 혹시 수진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게 내 탓인 것 같아서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저는 천천히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응, 그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상황이셨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 탓 안 해요. 절대로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말로 표현은 못하셨지만 저 알아요. 3년 동안 새벽마다 절에 가셨잖아요. 그게 다예요. 그것보다 더 잘해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봄밤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방에서 나가셨어요.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수진아, 잘 자. 어머니도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큰 배를 쓰다듬으며 누웠습니다. 아기가 움직였어요. 살랑살랑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는 뱃속에 말했어요. 너는 좋은 할머니한테 태어나는 거야. 알지? 아기가 또 발길질을 했어요. 그게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서 손녀를 처음 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어깨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중에 준혁이가 저한테 말해줬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혼자 중얼거리셨대요. 왔구나. 우리 아가 왔구나. 그 아이는 어머니의 7년을 기다렸고 저의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수십 년 된 기도를 받으며 세상에 나왔어요. 어머니가 처음 아이를 안으셨을 때 어머니 얼굴을 제가 봤어요. 평생 본 어머니 얼굴 중에 가장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다고. 새벽마다 절에 가서 기도했던 할머니 이야기를. 3년 동안 혼자 향 냄새를 맡으며 무릎을 꿇었던 그 이야기를. 봄이 또 왔습니다. 그 절 마당 은행나무에 새순이 돋았겠지요. 하얀 꽃나무에도 꽃이 피었겠지요. 스님은 오늘도 조용히 차를 끓이고 계시겠지요.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일찍 나가셨어요. 저는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서서 어머니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머니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예전에 혼자 무겁게 걷던 그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봄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어머니가 골목 끝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아기가 팔을 뻗었어요. 그 조그만 손이 봄 햇살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절에서 스님에게 뭔가를 받아오셨거든요.
집에 오셔서 그걸 조용히 아기 머리맡에 놓으셨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만 지으셨거든요. 그게 무엇인지는 어머니만 알고 계세요. 어머니가 아기 머리맡에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밤 잠이 들 때까지 몰랐습니다. 아기가 잠드는 걸 지켜보다가 저도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며칠간 출산 후 회복으로 몸이 지쳐 있었습니다. 준혁이도 옆에서 함께 잠들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울었어요. 저는 반쯤 잠든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기 울음이 금방 그쳤어요.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아기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시며 아기를 달래고 계셨어요. 어두운 방에서 어머니는 아기의 조그만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서 말을 걸기가 왠지 미안했습니다. 어머니와 아기만의 시간 같았거든요.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어요. 할미가 왔어. 우리 아가. 놀랐어? 괜찮아. 할미 여기 있어.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아기를 내려다보시며요. 어머니 눈빛이 어떤지는 어두워서 볼 수 없었지만 그 등 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시는지.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아기 머리맡을 살펴봤어요. 작은 천주머니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어요. 붉은 실로 매듭이 지어져 있었고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지 살짝 두툼했습니다. 절에서 쓰는 향 냄새가 희미하게 났어요.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고개를 드셨어요. 스님이 주신 거야. 아기 무사히 자라라고 만들어주셨어. 저는 천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그냥 좋은 것들이래. 자세히는 몰라도 돼. 그냥 거기 두면 된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으신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주머니가 그냥 주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가 3년 동안 새벽마다 찾아가셨던 그 절에서 스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라는 걸요. 저는 그 주머니를 다시 아기 머리맡에 놓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대답 없이 밥을 퍼주셨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기 이름은 박하은이라고 지었어요. 이름을 지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은이 어때? 은혜롭게 자라라고. 준혁이가 박하은으로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하은이. 우리 하은이. 그날부터 어머니는 하은이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하은이. 내 하은이.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는 법은 처음부터 능숙하셨어요. 당연하겠죠. 준혁이를 키우셨으니까요. 하은이가 칭얼거릴 때면 어머니가 특유의 방법으로 살살 흔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그 손놀림을 몰래 보면서 배웠어요. 어머니, 저도 저렇게 하면 돼요? 응. 등을 살살 두드리는 거야.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면서 심장 박동이랑 맞추면 좋대. 누가 알려줬어요? 아무도. 나도 준혁이 키우면서 배운 거야. 어머니가 하은이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조심조심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등을 두드렸어요. 어깨에서 허리로. 살살살살. 하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됐어. 이제 너도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조용하지만 뿌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가 되는 법을
어머니에게 배워갔어요. 하은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100일 음식 준비에 며칠을 쏟아부으셨어요. 수수팥떡, 흰 찰떡, 경단, 미역국. 이 집 저 집 돌리겠다며 아침부터 분주하셨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돌리나요? 무거운데. 아, 그래도 해야지. 이웃들한테 아기 태어났다고 알려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가 기름을 두른 팬에 전을 부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혁이 낳았을 때는 형편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어. 우리 하은이는 제대로 해주고 싶어?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머니의 7년이 다시 생각났어요. 어렵게 얻은 준혁이한테도 제대로 100일 음식을 못 해줬다고 하셨는데 손녀한테는 해주시려고 이 새벽부터 일어나셨구나. 저는 슬며시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저도 도울게요. 됐어. 너는 앉아 있어. 전 먹여야 하잖아. 하은이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러면 얼른 쉬어. 산후에는 쉬는 게 일이야. 어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팬 옆으로 자리를 비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 뒤집는 거 도와줘.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전을 부쳤어요. 기름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아주 오래된 가요 같은 멜로디였어요. 어머니, 그 노래 뭐예요? 옛날 노래야. 내 어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거. 외할머니요? 응. 전 부치실 때마다 흥얼거리셨어. 그게 생각나서 저는 그 멜로디를 들었어요.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왠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가 지금 이 부엌에 흘렀어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머니가 전을 뒤집으면서 잠깐 생각하셨어요. 강하신 분이었어. 나보다 더. 말씀도 없고 표정도 없고. 어머니가 살짝 웃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닮은 거야. 아마.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러면 하은이도 그렇게 될까요? 글쎄, 수진이 닮으면 더 좋겠다. 왜요? 수진이는 표현을 잘하잖아. 나는 평생 못했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못하고, 고맙다고 해야 할 때 못하고, 그렇게 살면 나중에 혼자 가슴이 답답한 거야.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럼 나는 아직도 그래. 어머니가 전 접시를 옮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준혁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했어. 아버지한테도. 다 가고 나서야 후회하는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서 수진이한테는 편지라도 쓴 거야. 말이 안 나오니까 글로라도. 저는 그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서랍에서 꺼내시던 그 낡은 편지가요. 아마 오래 써놓고 주지 못하셨겠지요. 타이밍을 재다가 봄이 돼서야 주신 거겠지요. 어머니. 응. 저는 어머니가 말 못해도 알아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표현 못해도 다 느껴졌어요. 미역국도 알고 새벽에 절 다니신 것도 알고 그게 다 말이었어요.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랬어? 네, 그랬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전 굽는 척 하셨지만 눈물을 닦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에 하은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방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혼자 부엌에 서서 전을 굽고 계셨습니다. 또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외할머니가 부르시던 그 노래를요. 하은이가 자라면서 집안이 달라졌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소리가 많아졌어요. 하은이가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많이 변하셨어요. 하은이가 웃으면 어머니도 따라 웃으셨어요. 소리내서 웃으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그 무표정한 분이 맞나 싶었어요. 하은이가 손을 뻗으면 어머니가 달려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가시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하은이 할미 부르는 거야? 왜? 어머니가 하은이를 번쩍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준혁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작게 말했어요. 수진아, 어머니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 처음 봐. 저도 처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준혁이도 처음이었겠지요. 그 긴 세월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내어 웃으신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하은이가 그 웃음을 선물한 거였어요. 어머니는 하은이한테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해주셨어요. 하은이가 아직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나이인데 어머니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치 하은이가 다 알아듣는 것처럼요. 저는 부엌에서 일하다가 어머니 이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먼 나라에 작은 여우가 살았어. 그 여우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그 단단하고 야무진 목소리가 하은이 앞에서는 이렇게 부드러워졌구나.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어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내시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 여우 이야기가 끝날 즈음 하은이는 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하은이 이불을 여며주시면서 낮게 말씀하셨어요. 잘 자. 우리 하은이. 할미가 매일 이야기해줄게. 그 한마디에 저는 부엌에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은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어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일주일이 넘어도 낫질 않으셨어요. 기침이 심해지셨고 밥도 잘 못 드셨습니다. 병원에 모셔갔어요. 의사가 여러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서 기다렸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폐에 작은 결절이 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손이 차가워졌어요. 혹시 암인 건가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정밀 CT 찍어보고 조직 검사까지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어머니가 아무렇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어, 의사가? 검사 더 해봐야 한대요. 뭐,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어머니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집에 와서 하은이를 돌보면서 저는 혼자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준혁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잠깐 굳었다가 알겠다고 했어요. 빨리 귀가하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는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는구나 싶었는데 익숙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셨어요. 낮은 목소리로 혼자. 저는 문 앞에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낮고 조용한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겁이 나셔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시는구나. 혼자 속으로 다 사귀시는구나.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 속에서 저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그 두 마디를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내셨어요. 밥을 하시고 하은이를 봐주시고 절에도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더 자주 봤어요. 말없이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시면 저도 옆에 앉았고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면 저도 부엌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 요즘 왜 이렇게 내 주변을 맴돌아?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냥요.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저를 한참 보셨어요. 검사 결과 걱정이 되는 거야?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나는 괜찮아. 어머니, 그 말 믿기 어렵잖아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아니, 진짜로. 내가 하은이 크는 거 다 봐야 하는데 어디 가겠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어머니, 저도 믿을게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믿어.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결절은 양성이었어요. 악성이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관찰은 해야 하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보셨어요. 왜 울어? 어머니, 다행이잖아요. 너무 다행이에요. 봐, 내가 괜찮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제 등을 두드리셨어요. 부드럽게요. 이번엔 내가 다독여줘야겠네. 저는 어머니 앞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제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와 저 사이가 더 달라졌어요. 말 못하는 두 사람이 조금씩 말을 배워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처음으로 물으셨어요. 수진아, 너 요즘 힘든 거 없어? 평범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그런 걸 물으신 게 처음이었거든요. 많이 없어요.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 보면서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해요. 그래도 어머니 계시니까 든든해요. 어머니가 잠깐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처음 결혼했을 때 내가 힘든 거 알면서도 뭐라고 말을 못했잖아. 그게 미안해, 아직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 방식이 있으셨잖아요. 미역국도 그 방식이고 절에 가신 것도 그 방식이고 말로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머니 방식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방식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한참 저를 보셨어요. 수진아, 너 참 좋은 아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도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시고는 하은이를 데려가셨어요. 그 짧은 대화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하은이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하은이를 보며 어머니가 두 손을 펼치고 기다리셨어요. 하은아, 할미한테 와. 할미한테. 하은이가 흔들흔들 걸어갔습니다. 넘어질 뻔하다가 어머니 품에 쏙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하은이를 꼭 안으셨습니다. 우리 하은이 잘했어. 잘했어. 하은이가 어머니 볼에 뽀뽀를 했어요. 그 조그만 입술이 어머니 볼에 닿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꽃처럼 환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그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사랑이 화면 속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나중에 혼자 그 사진을 봤어요. 어머니가 하은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환해서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봤어요. 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건 5년이라는 시간 때문이었어요. 그 5년이 없었다면 이 웃음도 없었겠지요. 그 5년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5년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3살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어느 봄날 하은이를 데리고 절에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하은이를요? 응. 스님이 한번 오라고 하셨어. 아기 복 빌어줄 때 왔던 아이 보고 싶다고. 준혁이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수진이랑 나랑 하은이랑 셋이 가면 돼. 저는 하은이 손을 잡고 어머니와 함께 버스를 탔어요. 하은이는 차창 밖을 보며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가리켰습니다. 꽃이 피어 있는 나무, 지나가는 강아지, 빨간 신호등. 할머니, 저거. 응, 꽃이야. 예쁘지? 예뻐. 하은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절에 도착했어요. 은행나무가 파릇파릇했습니다. 봄이었으니까요. 하은이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반짝거렸어요. 절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뭐야? 절이야. 할머니가 오래 다닌 곳이야. 왜? 기도하러. 하은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기도가 뭐야? 어머니가 하은이 앞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소원 비는 거야. 좋은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두 손 모으고 빌면 돼. 나도 해. 하은이가 두 손을 모았어요. 그 조그만 두 손이 가슴 앞에 모였습니다. 뭘 빌고 싶어? 하은이가 잠깐 생각했어요. 아이스크림. 어머니가 웃음을 참으셨어요. 그래, 아이스크림 갖다 달라고 빌어봐. 하은이가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을 움직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났어요. 또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또 울어? 눈물이 자꾸 나요. 요즘은 너무 자주 나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어요. 산후 우울증이야. 지금 산후가 아니잖아요. 하은이 3살인데. 그러면 그냥 감동을 잘 받는 체질이 된 거야. 저는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은이 손을 잡고 법당으로 들어가셨어요. 스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복순보살,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네, 스님. 우리 하은이에요. 스님이 하은이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복이 가득하구나. 눈이 맑아. 하은이가 스님을 빤히 봤어요. 할아버지, 머리 없어. 스님이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하은이 머리를 살짝 누르셨어요. 하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그냥. 나중에 크면 알아.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님이 하은이에게 사탕을 하나 주셨어요. 하은이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할머니, 받았어. 응, 잘 받았어. 기도 덕분이야?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웃으셨습니다. 그래, 기도 덕분이야. 절에서 나올 때 어머니가 저한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스님이 그러시는데 그 주머니 있잖아. 하은이 머리맡에 있는 거. 네. 그게 뭔지 이제 말해줄게.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안에 종이가 들어있어. 스님이 직접 쓰신 거야. 뭐가 쓰여 있어요? 어머니가 잠깐 골목길을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쓴 말들을 스님이 다시 쓰신 거야. 내가 드린 걸로.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건강하게 자라라. 세상이 내 편이길 바란다. 이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어머니가 잠깐 말을 멈추셨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 하은이가 우리 사이에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골목의 벽돌 틈을 조심조심 밟으면서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까 절에서 울었으니까요. 어머니, 응.
그 주머니 평생 간직할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은이가 우리를 돌아봤어요. 할머니, 엄마, 빨리 와. 하은이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그 조그만 몸이 봄 햇살 속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와 저는 동시에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하은이가 어느덧 7살이 됐어요.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나가는 하은이를 어머니가 항상 현관에서 배웅하셨어요. 하은아,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응. 친구들이랑 싸우면 안 돼. 응. 밥 잘 먹어야 해. 응. 할머니도 밥 잘 먹어. 하은이가 총총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하은이가 사라질 때까지 보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하은이한테는 참 많은 말을 하시는구나. 처음에 나한테 그렇게 말씀을 못 하셨던 분이요. 하은이한테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구나. 어쩌면 하은이가 어머니의 굳어있던 마음을 녹여준 거겠지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 가족 사진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할머니. 나란히 서 있는 세 사람이요. 하은이는 할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그림을 받아드셨습니다. 한참 보셨어요. 할머니 예쁘게 그렸어?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렸어. 왜냐면 할머니가 제일 중요해서. 어머니 눈이 흔들렸어요. 왜 중요해? 왜냐면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 집이 허전하잖아. 어머니가 하은이를 꼭 안으셨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나중에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어요. 하은이가 그린 우리 가족. 할머니가 제일 크게 그려진 그림이요. 하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봄이었어요. 입학식 날 아침, 어머니가 일찍부터 준비하셨습니다. 하은이 머리를 묶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가방을 정리해 주셨어요. 저는 옆에서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요. 3명이서. 어머니가 조금 쑥스러워 하셨어요. 그래도 돼? 당연하죠. 준혁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하은이 양쪽에 섰어요. 다들 웃어요. 하은이가 먼저 활짝 웃었어요. 저도 웃었고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사진이 찍혔어요.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 세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처음 뵈었을 때랑 너무 달랐어요. 그 무표정하고 단단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웃는 할머니였습니다. 손녀 옆에서 웃는 할머니요. 저는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입학식장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교실로 데려갔어요. 하은이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다녀올게요. 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어요. 하은이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어머니가 한참 그 문을 보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세월이 참 빠르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수진아, 나 사진 한 장 갖고 싶은데. 오늘 찍은 거. 저는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핸드폰으로 보내드릴게요. 아니면 인화해서 드릴까요? 인화. 작은 걸로. 지갑에 넣고 다닐 거야. 저는 뭉클했습니다. 네, 인화해 드릴게요. 어머니가 걸어가셨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어머니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어요. 등도 더 굽으셨어요. 그래도 걸음걸이는 여전히 야무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걸었어요.
하은이가 두 자릿수 나이가 됐습니다. 10살이 됐을 때 하은이가 갑자기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어? 친구가 자기는 어떻게 태어났는지 엄마한테 들었대. 나는 어때? 저는 하은이를 봤습니다. 커다란 눈이 반짝거렸어요. 궁금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은아, 그거 엄마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좀 길어서. 얼마나 길어? 아주 많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이야기해 줘. 알겠어. 그날 밤 하은이가 이불 속에 들어왔어요. 저는 하은이 옆에 누웠습니다. 엄마, 이야기해 줘.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하은아, 하은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는 오랫동안 기다렸어. 얼마나? 5년. 5년이 긴 거야? 응, 많이 길어. 왜 기다렸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은이가 오길 기다렸어. 우리한테 오려면 시간이 걸렸나 봐. 하은이가 그 말을 소화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조용했습니다. 엄마, 근데 할머니는? 할머니? 할머니도 기다렸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응. 할머니가 제일 오래 기다렸어. 얼마나? 오래. 아주 오래. 하은이가 천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저는 하은이를 봤어요. 응, 그래서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할머니 많이 좋아해.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았어요. 그거 할머니한테도 말해줘. 그 말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야. 응, 내일 아침에 말할게. 하은이가 금방 잠들었어요. 그 조그만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5년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5년. 그 5년이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이가 부엌에서 밥을 먹다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응? 나 할머니 많이 좋아해.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하은이는 태연하게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국을 떠먹었어요. 어머니가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도. 그게 다였어요. 짧은 두 글자였습니다. 그래도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겼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하은이가 12살이 되던 봄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방에 오라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진아, 앉아봐. 저는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긴장이 됐어요. 어머니 표정이 진지했거든요. 수진아, 고마워. 저는 기다렸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그 긴 시간 동안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 나한테 화도 안 내고 포기도 안 하고.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 알아. 내가 쉬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말도 없고 표현도 못하고. 그래도 내가 내 편이어서 내가 많이 든든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어머니가 제 눈을 보셨어요. 내가 너를 처음부터 딸처럼 생각했어. 며느리가 아니라. 근데 말을 못했어.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요. 저도 어머니를 처음부터 엄마 같다고 생각했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어요. 내가 무서웠어? 네, 처음에는요. 맞아, 나 좀 무서웠지. 우리는 웃었습니다. 함께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진아,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나 나이가 많아지면
하은이한테 잘 설명해줘.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은 못했지만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 말해줄게요. 하은이뿐 아니라 하은이 아이들한테도요. 아이고, 그것까진 됐어.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를요. 오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잊고 싶지 않아서요. 하은이에게 언젠가 보여주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일흔이 되셨어요. 준혁이가 생신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가족 모임이었어요. 저와 준혁이, 하은이, 그리고 어머니. 하은이가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초가 70개를 다 꽂기에는 너무 많아서 7이라는 숫자, 초 2개를 꽂았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어. 하은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준혁이와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가 두 손을 모으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어요. 뭘 비시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70살 생일에 어떤 소원을 비시는 걸까?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초를 불었습니다. 한 번에 다 꺼졌어요. 하은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소원 뭐야?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비밀이야. 왜? 소원은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하은이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그래도 더는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케이크를 먹으면서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소원 뭐 비셨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이한테 말해줄게.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있는 거. 단순한 소원이었어요. 그 단순한 소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그 소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 네.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어머니가 제 볼을 살짝 두드리셨어요. 그래, 수진아. 그러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또 왔습니다. 저는 어느 날 혼자 그 절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은행나무가 새순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하얀 꽃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해마다 피는 꽃이었습니다. 스님이 차를 내주셨어요.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법당 앞에 앉아서 두 손을 모았어요. 감사합니다. 5년의 기다림에 감사합니다. 그 기다림이 없었다면 지금 이 소중함도 몰랐겠지요. 어머니를 알게 됐고,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됐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은이를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이 집에 와서 모든 것을 바꿔줬어요. 어머니의 웃음을 돌려줬고, 우리 사이의 벽을 없애줬고,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감사합니다. 말 못하면서도 새벽마다 이 절에 오셨던 어머니를요. 서랍 속에 편지를 간직하셨던 어머니를요. 처음 안아주셨을 때부터 마음을 주셨던 어머니를요. 바람이 불었어요. 은행나무 새순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어요. 받았습니다. 수진아, 어디야? 절에 왔어요, 어머니.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거기서 나 좀 기다려. 나도 갈게. 저는 웃음이 났어요.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마당을 봤습니다. 봄볕이 마당 가득 쏟아졌어요. 하얀 꽃나무 꽃잎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향 냄새가 났어요.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골목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야무진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발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절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저를 보시고 잠깐 멈추셨다가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봄 마당을 봤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고 향 냄새가 흘렀어요. 어머니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네, 고마워.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도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 마당에 머물렀습니다. 바람에 실려 어딘가로 흘러갔어요. 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봄은 매년 돌아오고 어머니와 저는 매년 이 자리에 앉을 테니까요. 하은이가 자라서 언젠가 이 절을 알게 될 테고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요. 말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겠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새벽마다 꿇었던 무릎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처음 두 손 모았던 그 봄처럼 사랑은 언제나 그렇게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